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불교에 대해서 특히 어떤 방식으로 불교가 전환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적인 불교에서 어떻게 과학적인 불교로 전환되어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수행이라는 것에서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사용되는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발전되어 온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불교 종교에서 과학으로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주제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현재 명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명상에 관련되어져서 붐이라고 할 정도로 명상 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이나 애플 앱스토어 이런 곳에 들어가서 명상 혹은 마음 챙김 아니면 뭐 자비 이렇게만 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명상 앱이 이 정도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수요도 있고 공급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명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도 실질적으로 명상을 도입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 명상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관련 키워드를 논문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 명상 관련 논문들도 이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2020년도에는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명상이라는 큰 키워드 대신에 마음 챙김이라던가 자비 명상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명상에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보시면 2000년도부터 쭉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대중들의 관심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명상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 한국에 명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2000년도에도 명상은 존재했었고 사실은 100년, 10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2020년인데 계속해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까, 한국에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미국과 유럽의 명상의 발전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명상을 발전시켰고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명상에 관련된 붐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불교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요, 퓨 템플턴 글로벌 릴리저스 퓨처 프로젝트라는 요 연구소 센터가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불교나 아니면 타 종교인들의 수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미래에 개신교의 인구수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리고 무교인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대신에 불교인의 수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왜 제가 이걸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거 자체로는 불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럼 명상은 누가 하는 것일까? 또 재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럽에서도요,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유럽도 당연히 이 크리스찬, 기독교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무교인의 수는 똑같이 미국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인의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상 관련한 통계를 봤더니요. 이거는 미국의 NIH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발간하는 통계인데요. 요가나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인의 2017년도 조사 결과 미국인의 14% 정도가 요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미국인의 14% 정도가 또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불자는 1%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4%라는 거예요. 미국 인구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3억 3천만 명. 3억 3천만 명의 10%면 몇 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15% 정도가 된다는 거는 거의 5천만 명, 즉 대한민국의 인구 수만큼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사실은 이 숫자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2019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미국 인구의 14% 이상이 명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고 있을까? 그러면 무교인 사람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기독교나 타종교인들도 명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불교에서 시작이 됐고 종교적으로 시작이 됐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에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이 미국 정부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동들이 명상을 하는 숫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도엔 0.6%밖에 안 됐어요.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조사를 했던 6.5%의 미국 아동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이 말은 부모님과 함께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조금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미국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유럽에서 뭐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살펴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영국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웰빙, 즉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게 명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26% 정도가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뿌리를 가지고 온 명상이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불자들은 수가 별로 변동이 없어. 종교인의 숫자를 봤을 때에는 다 타종교에서는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명상과 관련해서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명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미국의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이 불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불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불교가 조금씩 더 발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는요. 중국과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아시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불교를 수행하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의 첫 시작은 티베트 불교였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때 1900년대 중반에는요. 티베트의 라마승이 처음으로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1955년에 이 라마승 게셰 나왕 왕걀이라는 분이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 미국 라마 불교 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의 그 영어 원 명칭은요. 라마이스트 부디스트 모네스트리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미국 라마 불교 사원이라는 곳인데 1958년도에 이 라마 불교 사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이제 그 라마 스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명상도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제자분들이 로버트 설먼이라는 분 그리고 제프리 호킨스라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미국 내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내시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원이 생겨지게 되면서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명상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많은 학문들이 쌓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사원이 바로 이 사원이었죠. 그 이후에도 1960년대가 되면은 일본에서 순유 스즈키라는 선사분이 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에 터를 잡으시고요. 젠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명상과 관련해서는 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요.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즉 선심 초심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알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도에는 LA의 젠 센터가 다른 그 일본의 선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로드 아일랜드 동부 쪽인데요. 여기는 한국의 순산 스님께서 가셔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한국의 선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또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여러 명상센터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명상센터들을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교의 사상, 철학, 그리고 불교의 수행. 그러면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조금 더 학자, 혹은 뭐 임상가, 아니면 상담사, 심리학자,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불교가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고요. 1970년대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고 있죠. 요때에는 이제 테라바다 불교에 기반해서 이 조금 더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이 잭 콘필드, 그리고 셰론 살츠버그, 그 다음에 제클린 맨델, 그리고 조셉 골드스타인. 이 분들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선생님으로서 이 명상을 지도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세 번째 분 빼고 요 세 분이 실질적으로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명상의 갈래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샴발라 인터내셔널이라고 티베트 불교의 또 다른 그 형태의 협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많은 곳에서 명상센터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1979년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십니다. 이게 첫 방문 사진이에요. 그때에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오시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그때부터 실제로 많은 과학자분들, 많은 정치인분들과 계속 대담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불교는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스님도 미국에 이제 그 영향을 주셨어요. 베트남의 우리 틱나탄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과 유럽을 오고 가시면서 명상센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거는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 명상센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1900년대에 쭉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명상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한 곳,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에서 과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 명상센터는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존 카바진이라는 분이 과학으로 이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MBSR 프로그램은요,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즉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이분이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적용시킨 부분의 효과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987년도에는요. 이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많은 과학자들,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뇌과학자들과 함께 이 마음챙김 혹은 명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학과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명상하고 행복해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과학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정말 증명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논문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는요,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협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시고 많은 과학자들이 축이 되어서서 우리 이 담론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 논의 이런 것들이 책으로도 많이 번역되어져서 있고요. 거의 명상과학을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쯤이 되면은 MBSR 이외에 그 인지 심리 치료와도 이제 그 마음 챙김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요 세 분이 뭉치게 돼요. 여기 마크 윌리엄스
그다음에 진델 시걸, 존 티스데일 이분들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나라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움직임이 연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겨나고 우리끼리 좀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를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없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2004년도쯤에는요.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그 협회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미국 같은 경우 유럽이나 여름 방학이 굉장히 긴 거 아시죠?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 명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구를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이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 Summer Research Institute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만나서 신진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도 소개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얻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네트워킹도 맺게 되고 그런 연구자들의 모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요. 명상을 좀 많이 하는, 명상을 좀 인텐시브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머리로만 명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명상을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그런 명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급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명상을 공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요.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이라마 스님과 대담도 매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럼 이거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볼까?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점점 확장되고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는요. 유럽에도 지부가 생깁니다. 이 스위스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스위스의 마인드 앤 라이프 유럽 지부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 교류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는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번, 유럽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이면서 연구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들도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물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연구물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에서 과학으로 변모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명상 관련된 논문은요. 1970년도에 나왔어요. 이때는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초월 명상이라고 불리는 명상이 있어요. 그 명상에 대해서 먼저 논문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4년도에는요. 명상의 효과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했더니 우리가 시각적인 그 감각이 훨씬 더 달라지더라. 라는 그런 종류의 효과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디팍 초프라가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명상에 대해서 조명한 책 이런 것들이 오프라 윈프리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하면서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So if the mind, we're going to do this experiment to prove how powerful the mind is. Why don't you do it? Why don't Okay. you do it? Hold this string between your thumb and your forefinger. Just Yeah. hold it. Uh-huh. Mentally have the idea that it's moving. Okay? Don't worry, it'll start moving. And it'll start moving wider and wider. See, it's already doing that. Okay? In any direction you want. There you are. Now, mentally have the idea that it's going to start making circles. Just mentally have the idea. It's going to start making circles. There you are, see? Circles. Now bigger and bigger circles. There you are. Oh my heavens. Okay?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죠. 그러면
명상은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인식이 함께 성립이 되죠. 이때 2000년대부터요, 명상뇌과학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브레인 사이언스라는 이야기를 명상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템플라티브 뉴로사이언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컨템플라티브는 메디테이션의 조금 더 큰 단어, 그래서 엄브렐라 텀으로서 쓰는 단어인데요. 컨템플라티브 뉴로사이언스라는 게 명상뇌과학,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2000년대에요, 굉장히 많은 뇌과학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뇌과학적인 연구가 명상뿐만이 아니라 시작되는 시기예요. 우리 뇌가요, 가소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뇌가 발달이 어린 시기에 되고 나서는 절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게 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뇌과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봤더니 뇌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명상을 했더니 이 명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또 뇌를 변화시킨다는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과학적인 부분의 발달이 되면서 명상의 뇌과학이 생겨나고, 그 명상의 뇌과학으로 인해서 명상에 대한 그 효과성이 더 입증이 되고, 그러면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마음챙김 관련 학술 논문 수가 2000년도부터 보았을 때 이 정도로 급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요, 보시면 2000년도에 몇 편 나왔죠? 21편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21편 나온 거예요. 지금은 3000편이 나오는 이 연구 논문이 이때는 20편 나왔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까지 300편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을 하게 되죠. 이때 많은 논문들이 뇌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이 뇌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체를 한번 봤어요. 2000년부터 2010년, 2020년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거를 전체 그래프에 놓고 봤을 때 언제 이렇게 명상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더니 실제로 여기 어디가 꺾여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여기 201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를 보시면 굉장히 딱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5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많은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음챙김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비와 관련되어서 찾아보아도 똑같아요. 자비에서도 자비 논문도 이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불교가 들어오고 명상센터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논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특별하게 또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이때에 뭔가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행히도 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모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아까 제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타임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타임지에 표지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타임지에 지금까지 2015년 전에 2번 표지 모델로 명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2003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The Science of Meditation. 명상과학. 그러니까 명상이 과학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2013년도에 이 표지 제목인데요. 10년 후에 2014년도에는요. Mindful Revolution. 마음챙김의 혁명.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정도로 마음 챙김, 즉 명상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무언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명상을 많이 알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종교가 과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목격한 것들을 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2009년도 여름에 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하자마자부터 제가 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들이나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착했더니 저희 제가 잠시 머물렀던 곳에 학교에 앞에 있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 전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쉐론 살츠버그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이 명상을 지도한다. 근데 쉐론 살츠버그 우리 익히 들어서 알잖아요. 아까 보면 인사이드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의 창시자, 이걸 설립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책도 많이 내시고 자비명상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도 나 여기 가야 되겠는데 하고 그냥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그냥 자비 명상을 지도를 하시면서 같이 뭐 논의 질의응답도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네. 내가 미국 오자마자 이런 수업을 듣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명상 관련한 학회 그리고 모임에 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2009년도가 되면은요, 마인드 앤 라이프 아까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워싱턴 DC에서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열었고요.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제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백악관 옆에 있는 그 굉장히 큰 홀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 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여기가 꽉 찼어요. 그 위에 정말 점처럼 보일 만한 곳이거든요. 위에 있으면. 근데 거기까지도 다 꽉 찼어요. 근데 여기에 요 분 앉아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 5분, 6분 정도밖에 안 앉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에 대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목마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2010년도에는요. 레디오시티라는 곳에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레디오시티는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맨하탄이라는 곳만 생각해도 도시, 정말 전형적인 도시, 뭔가 이렇게 내가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한복판에 여기가 이제 콘서트 하는 곳이거든요. 레디오시티라는 곳은. 근데 이곳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정말 다 꽉 찼어요. 이곳이. 이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이곳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이곳에 한 번도 빈 자리를 못 볼 정도로 사람들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공원인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콘서트 많이 하죠. 가수들이. 거기에서 한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그곳이 꽉 찬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맨하탄, 뉴욕에서는 이 정도로 불교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요, 메디슨, 제가 공부했던 곳인데 이 메디슨에도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오셔서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근데 이 메디슨이 좀 특별한 이유가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달라이라마 스님과 만나면서 이 명상과 관련된 뇌과학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스님이 그 MRI 기계에 들어가서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연구가 된 곳이 바로 위스콘신 대학교예요. 이 메디슨이 있는. 그래서 실제 이 리처드 데이비슨 여기 보시면 여기 웃고 있는 왼쪽에 이분이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인데요. 리처드 데이비슨 여기 오른쪽에 데니얼 골만. 여러분 혹시 정서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EQ. 그 만드신 분이 데니얼 골만 이분이세요.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와 리처드 데이비슨, 그다음에 데니얼 골만, 존 카바친 이분들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친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 자주 뵙고 법문도 많이 듣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학교도 이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유펜을 한번 갔어요. 유펜에 유명한 긍정심리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유펜에 계세요. 여기에는 파스티브 사이콜로지 센터 이곳에 있는데 제가 아는 연구원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방문을 하러 갔었어요. 너무 재밌었던 건 그곳에 갔더니 불교학자분이 연구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심리연구센터에서는 불교학자분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때가 2011년도예요. 아까 보시면 2005년에서 2015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곡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제가 이 교육자들의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교육자들의 모임은 특별한 게 이분들은 모두 명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조차도 나 이제 명상 배웠는데 이거 우리 학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본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교사분들이에요. 실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학자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요. 이분들끼리 서로 나눔도 하시고 그러면서 매년마다 모여서 서로가 이 명상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을 모의하는 그런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ACMHE라는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거는 Association for Contemplative Mind in Higher Education 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혹은 연구진들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명상이라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혹은 우리끼리 연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회였어요. 근데 이때 12년도에 이게 4회째였어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2000년대 말부터 실제 많은 학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요때가 되면 많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오히려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명상 얘기하면 이때 뭐 한 몇십 편 논문 나오고 1년에 사람들 명상 연구하러 가요 이러면 명상을 연구하러 왜 미국을 가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명상을 교육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이곳에 갔더니 정말 명상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재밌는 게 마인드 앤 라이프 인스티튜트에서요. 학회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상 관련된 큰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때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게 돼요. 이게 이름이 ISCS라고 해서요.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ntemplative Studies 라고 해서 명상과학에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학회에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고요. 2014년도에 이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때에는 1,70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7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는 일반 학교, 대학교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2015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열린 이 명상 관련한 컨퍼런스를 갔었는데요. Mindfulness and Compass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상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로버트 살먼
아까 제가 말한 그 티벳 관련해서 굉장히 큰 학자라는 분, 이분이 이곳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불교의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많이 다뤘던 게 명상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명상이 어떻게 경제나 경영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럴 때 부작용은 없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이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유럽에도 나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컨퍼런스는 어떤 식으로 돼 있을까 가서 봤는데, 영국에 갔더니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탈리아에 명상 관련한 학회가 있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곳에서는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뭐 스위스에서도 오시고, 뭐 스웨덴에서도 오시고, 여러 뭐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명상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서로 발표하고 나누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학회가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학회가 열리고 아시아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곧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발전 방향 속에서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불교가 발전되고 명상이 발전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전 방향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앱도 실제로는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명상 관련된 앱도, 그리고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명상과 관련된 큰 학회들의 모임도 우리나라에서 곧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ISCS, 아까 마인드 앤 라이프에서 또 학회가 계속 열렸고요. 이때는 나라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34개국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2018년도에도 열렸고요. 2020년에도 열렸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40개국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한 모습도 보였고요. 2018년도에는 버클리 대학교 아시죠? UC 버클리. 여기에서도 나름의 명상 관련 그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명상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특히나 긍정적인 정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클리 대학교에서도 따로 만들어서 매해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곡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불교라는 종교가 과학으로서 발전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불교 혹은 명상이라고 얘기하면 과학적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요, 종교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떤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야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철학이라는 말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좋게 들리실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험하게도 들리실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게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런 변화가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교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 오늘의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불교가 미국과 유럽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지금 변모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명상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명상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수행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트레이닝으로, 훈련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러면서 이게 과학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잠깐 한번 다시 돌이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 어떻게 명상 붐이 일어나게 됐을까, 한국의 지금 모습, 현재,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이 뿌리는 무엇일까를 미국과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불교가
시작된 배경, 그리고 미국에서 불교가 발전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불교가 과학적으로 변모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교에서 과학으로 변환되는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종교적인 수행이 어떻게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즉 하나의 트레이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상에 대해서 먼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명상 센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명상 센터들 속에서 어떤 명상들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명상을 배우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미국의 위스콘신, 그 중에서도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 메디슨이라는 도시는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명상을 연구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달라이라마 존자 스님도 1년에 몇 번씩도 오시고, 뭐 매년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도 오실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자주 오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학과 관련되어진 세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 강연, 이런 것들도 명상과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명상 관련 학회나 센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사실 메디슨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메디슨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학풍적으로는 이런 특징을 띠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작은 도시인 그 메디슨에서조차 어떤 명상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작은 도시 안에서도 저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위스콘신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nter for Healthy Mind라는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리차드 데이비슨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신 곳이에요. 그 스님들이,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티베트 스님들이죠. 그 중에서도 여기 이 연구소에 있는 MRI 기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MRI 중에서도 펑셔닝 MRI라고 해서 이 기계 안에서 지금 현재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fMRI 검사예요. 그래서 펑셔닝 MR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MRI를 검사를 진행한 곳이 바로 이 연구소였어요. 특히 지금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책도 쓰신 스님이 있는데 매튜 리카르스라는 스님, 프랑스 스님인데요. 티베트로 출가를 하셔서 티베트 승려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fMRI 뇌 검사를 했더니 그 행복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정말 많이 커져 있고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름 지어질 정도로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이 위스콘신의 연구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 연구소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었고 방문도 했었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 연구소에는요, 이런 명상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를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이 바로 이 연구소의 명상 센터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20명? 그 정도는 명상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요. 굉장히 아늑하게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해놔서 여기서 명상을 하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아마 앉아는 봤는데 좋더라고요. 명상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실제로 연구소의 사람들이 실제로 힘들거나 이럴 때 명상 그 실에 들어가서 명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때 이곳에 와서 실제로 명상을 하고 효과 검증을 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되는 곳이 이 연구소 안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구소에 존재하는 명상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의 곳곳에 강의실이 때로는 명상실로 변모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명상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우리 그룹이 어느 장소에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강의실이 명상실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의자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 치우고, 미국은 보통 카펫으로 많이 해놓거든요. 그냥 그 카펫에 그냥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자선하시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정말로 여기는 센터예요. 이곳에 와서 하세요라는 곳도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디슨 선센터. 여기는 보통 선센터라고 하면 거기는 그 일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 많아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의 선승들이 와서 선센터를 많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시에도 선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젠센터죠. 사실은 젠센터가 맞죠. 근데 이 젠센터가 메디슨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 조동종에 기초한 그런 선센터여서 일본식의 선을 가르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일본과 관련된 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배우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오셔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렇게 지역 사회마다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스노우 플라워 선센터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눈꽃 선센터? 예쁘게 보이죠? 눈꽃 선센터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틱나탄 스님의 선센터예요. 틱나탄 스님이 미국에 큰 사원을 한 3군데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역마다 틱나탄 스님의 선수행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센터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선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또 명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하니까 곳곳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갔는데 이곳의 사람들은요, 그 틱나탄 스님의 상가의 느낌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의 상가는 좀 부드러우세요. 그리고 서로가 굉장히 지지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곳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틱나탄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챈팅이 있거든요. 그 챈팅 같이 읽고 그다음 명상하고 특히나 제가 한 번은 동지 모임을 갔어요. 거기 미국에도 동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동지 모임을 하는데 이때에는 챈팅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시를 읽더라고요. 마음의 기쁨을 가져오는 시, 이래가지고 시를 같이 읽고 나누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좀 지지해주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것도 매주 모이는 하나의 그 선 모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에는 티벳 사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지원하셔서 이게 만들어진 사원인데요. 꽤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메디슨에서 불교를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티벳 사원에 가서 불교 공부도 하시고요. 불교와 관련된 법회나 법문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이었고 명상 수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고 싶은 초심자를 위한 모임, 그다음에 뭐 중급자를 위한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고 저도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사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메디슨에 하나밖에 없는 사찰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가끔씩 가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사찰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오면 꼭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사원이 여기에도 이 작은 도시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숭산 스님께서 미국의 프로비던스 선센터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숭산 스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선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음 젠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그 선맥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작은 도시에서 저는 정말 놀랐던 이 메디슨은 정말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도시에서도 관음 젠 스쿨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식의 반야심경을 외우고요. 한국식 예불을 하고요. 한국식 천수경을 외웁니다. 한국어로. 미국 분들이. 거기 이렇게 발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다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행을 하세요. 화두를 받고 화두 수행도 하고 그리고 요때에는 제가 간 게 이 메디슨 선수행 리트릿 센터에서 7일간 용맹정진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하한거 동한거 시기에는 7일간 용맹정진을 하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트릿 센터에 가서 이곳에서 7일간 머물면서 바로 공양을 하시고요.
바로 공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화두를 받고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지도법사님이라는 분이 이 선수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깨달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스승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걸 지도법사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인가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또 다음에 와서 다시 수행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메디슨 관음 선수행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의 명상이 이 다양한 명상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메디슨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저희 그 메디슨 위스콘신이랑 좀 가까운 곳에 일리노이주가 있어요. 시카고가 바로 옆이었는데요. 일리노이 저희 동네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가는 곳에 고행과 위파사나 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고행과 위파사나 센터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명상센터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 알려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쉐론 살츠버그하고 조셉 골드스타인이 창시자라고 했는데요. 그 두 분이 처음 만난 곳도 고행과 수행 센터에서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고행과 수행은 예전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수행하러 꼭 가는 곳 중에 하나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과 위파사나 센터는 10데이 코스가 좀 유명하고요. 이렇게 10일 동안에 이곳에 머물면서 실제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비던스 선센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었죠. 숭산 스님께서 만드신 곳인데요. 이곳은 전형적으로 한국식으로 선수행을 가르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음 젠스쿨로서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시간에 MBSR 창시하신 분 프로그램을 만드신 존 카바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분도 숭산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인드 앤 라이프 첫 번째 컨퍼런스가 덴버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존 카바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존 카바진 선생님이 일부러 제가 한국 스님이니까 제가 승복 입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스승님이 숭산 스님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 중에 한 분이 숭산 스님이다. 한국의 불교다. 그래서 나는 한국 불교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비던스 선센터도 미국의 불교와 미국의 명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곳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IMS 센터도 매사추세츠에 본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타 써있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게 써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라바다 불교에 기반해서 위파사나 명상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도 불교에 대한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명상 수행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가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명상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가 뭔가 배우고 싶으면 그걸 따로 또 배울 수 있게도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가기가 어렵잖아요.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명상센터들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모든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피릿 락 명상센터예요. 이곳은 반드시 가봐야 하는
명상센터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다양한 명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찰 명상을 기반해서 많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명상들도 실제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실제로 명상을 좀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보이는 게 가장 큰 명상홀이고요. 요거 말고 조그만한 명상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오두막 같은 곳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정말 하고 싶어 명상을 그러면 이게 산속에 있는 오두막 같은 곳에 가서 혼자서 명상하는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도 이곳에서 치룰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스피릿락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명상을 하세요. 그래서 명상 연구도 이곳에서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해보시도록 하고 그 명상 프로그램별로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연구들도 이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명상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리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젠센터 그린걸치 농원인데요. 여기는 그린걸치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좀 운전해서 나가면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샌프란시스코 젠센터 세우신 순유 스즈키 스님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선센터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기농 농법을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과 함께 선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완전하게 일본식 선수행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일본식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분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농사일도 배우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면서 이 선수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상센터 중에서 유명한 곳이 바로 샴발라 마운틴 센터예요. 샴발라 그 인스티튜트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티베트 불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티베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명상도 가르치고 있고 출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샴발라 인스티튜트인데요. 그 마운틴 센터가 바로 이 콜로라도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티베트 분들이 콜로라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샴발라 센터의 본부도 콜로라도에 있고요. 그리고 나로파 대학이라고 티베트 승려분이 세우신 굉장히 유명한 불교 관련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곳은 불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상도 가르치시고 심리, 상담 이쪽으로도 많이 가르치시는 학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나로파 대학도 콜로라도에 있고요. 마인드 앤 라이프의 첫 번째 컨퍼런스도 콜로라도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콜로라도라는 곳이 티벳과의 연관성이 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티벳 분이었는데요. 콜로라도가 티벳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여기가 로키 마운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고도가 높고 건조하고 사막의 느낌이 나고요. 그런 느낌이 티벳의 환경과 굉장히 비슷해서 티벳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래요. 근데 티벳 분들이 이곳에 많이 머무르고 싶어 하시고 많이 정착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인지 티벳 관련된 큰 사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콜로라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 틱나탄 스님께서 만드신 곳인데요. 이 플럼빌리지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독일에도 있고요. 이 틱나탄 스님께서 만드신 상가가 곳곳에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세 곳이 있는데 우선 뉴욕의 블루클리프 사원. 여기에는 틱나탄 스님이 직접 이렇게 사원을 지으시고 제자들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 틱나탄 스님이 건강하실 때는 이곳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곳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7일간 수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법문의 시간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틱나탄 스님의 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미시시피에도 이 틱나탄 스님의 사원이 존재하고 있어요. 매그놀리아 그루브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사람들.
7일간 명상 수행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오시고요. 요때에는 특히나 이때에는 틱나탄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티칭을 해주셨던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명상 수행을 함께 했었고요. 특히나 재밌었던 건 저는 이 미시시피에서 느꼈던 게 가족들이 같이 와요.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명상을 하고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명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숙박시설이 모자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그러면 캠핑장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절 한복판에 그 캠핑장의 한 곳에 그 잔디밭에 캠핑장을 마련을 해주셔서 본인이 각자 자기만의 캠핑 도구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캠핑 도구들을 다 펼쳐 놓으시고 그 텐트를 치시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명상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미국적이기도 하면서 신선하기도 하면서 아, 캠핑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구나. 아니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요새 캠핑 많이 하시는데 캠핑 명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디에고에도 녹야원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이곳은 정말 산속에 있어요. 샌디에고가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산 중턱에 깊이 있는 곳에 이 녹야원이라고 틱나탄 스님의 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스님들도 많이 기거하고 계시고요. 제가 늘 갔을 때 놀랬던 게 명상센터마다 미국인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정말 이곳에서 뭐 3개월 있는 동안에 명상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6개월 동안 있으려고 왔어요. 저는 1년간 있으려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계획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새로운 명상센터가 생겼는데 여기는 크룬 명상센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는 명상센터가 건축미도 있게끔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숲속에 있는데 모두 다 창으로 돼 있고 건축미적으로 모든 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문화가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서 배우고 싶고 종교적으로 내가 수행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명상센터만 보더라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의 삶과 좀 연관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더 가족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던가 미술 양식이라던가 이런 문화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게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하면 그냥 단순한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명상을 연구하는 학교들, 그리고 명상을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연구하는지, 그리고 명상이 실제로 적용되는 학교들, 프로그램들의 예,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우선은 명상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데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야? 를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명상을 연구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탑 20, 20개의 학교를 제가 모아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곳은요, 캘리포니아 쪽 대학교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쪽 있잖아요. UC 버클리, UCLA, UC 데이비스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논문의 숫자예요. 논문 편수. 그래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관련 대학교에서 754편의 논문을 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 쪽.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논문을 굉장히 많이 냈고요. 런던대,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에서도 냈고요. 토론토 대학교에서도 냈고요. 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그다음에 플로리다 쪽의 대학교, 그다음에 뭐 워싱턴 쪽의 대학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물론 있고요. 매사추세츠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이거 보시면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동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북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역에 쭉 퍼져서 대학교에서 각각의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명상이 어떤 학문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명상이 불교 쪽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종교학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릴리전이라고 종교학 쪽에서 나온 논문은 394편밖에 안 돼요. 이게 마인드풀리스로 찾았을 때 논문 편수인데요. 가장 많이 연구된 학문은요, 사이콜로지,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의학, 정신과 이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고, 뇌과학 쪽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교육학 쪽에서도 꽤 많은 연구가 되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간호학, 일반 의학, 아니면은 뭐 암이라던가 이런 암 환자들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구가 되어 있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고 경영이나 경제학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서 연구가 되어 있고요. 가족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활의학 아니면은 그 사회복지 이런 쪽하고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명상 연구는요. 한쪽에 치우쳐 있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 안에서 명상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게 하나의 특수한 분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런 연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상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명상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그 학교마다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의 효과를 증명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MBSR 이제는 익숙하시죠? 존 카바진이 개발한 MBSR, 그리고 MBCT, 옥스퍼드 대학교,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만든, 그리고 ACT, 뭐 CBCT, CCT, MSC,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에모리 대학교도 CBCT라고 해서 자비에 기반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챙김뿐만이 아니라 자비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만큼 존재하고 있어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에모리 대학교는 특별하게 또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곳에 교수로 계시면서 그곳에 특별하게 연구센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비 명상에 기반해서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연구센터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C-러닝이라고 해서 달라이라마 존자, 데니얼 골만, 아까 EQ 만드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만든 게 바로 이 사회정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각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공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공교육에 가려면 이 정도 그냥 하나하나 명상 활동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명상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친절교육 프로그램, kindness curriculum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 still quiet place 아니면 learning to breathe, 뭐 inner kids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을 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명상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인니스 커리큘럼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친절을 교육하면서 실제로 이 사진을 찍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럽은 보면은요, 명상 관련 학과가 학교에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석사 과정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여기가 영국에 있는 벵거 유니버시티거든요. 근데 여기 대학교에는 석사 과정에 마인드풀니스를 전공하는 학과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학회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옥스퍼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MBCT 개발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재밌는 거는요. 영국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뉴욕타임즈에 2019년도에 실린 기사인데요. 영국에서 명상을 공교육에 도입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약 300개 이상, 여기 보시면 370개의 영국의 학교라고 나와 있죠. 이 정도의 학교에 명상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보려고 한대요. 정말 이게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시도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SK라던가 대기업들에서 명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작은 미국에서부터였어요. 미국의 구글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구글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SIY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거는 Search Inside Yourself 라는 뜻이에요. 구글이 서치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서치하는데 너의 마음도 서치해봐 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탐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주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마음 챙김, 자비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가르치냐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행복할 때 회사가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할 때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글 회사에서는 2007년부터 정말 명상가를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도 구글의 곳곳의 회사에는요 명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일하다가 나 좀 힘든 것 같아, 나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면 명상실에 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명상하고 아니면 때로는 명상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위즈덤 2.0이라고 해서 회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학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업인들이 모여서 명상과 관련된 이 학회를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발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이용하는 미국의 학교나 기업들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먼저 구글 보이시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도 보이고요. 스탠포드 대학교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시멘텍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막아주는 요 회사도 있고요. 부킹닷컴 많이 아실 거예요. 여행하는 회사. 부킹닷컴 여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루프트 한자라고 해서 비행 하는 요런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상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명상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곳곳의 기업에서 명상실을 따로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명상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적인 명상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일즈포스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세일즈포스에서 세웠어요. 건물을 하나. 근데 여기에서 새로 만들면서 층마다 명상실을 만듭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본인은 자신의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층마다 명상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명상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실제 이 기업에서 만든 명상실의 모습이고요. 이 기업에서 이 건물이 새로 이제 오픈되었을 때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명상을 배우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럽의 기업인데요. 이 유럽에서 유명한 제규어, 뭐 랜드로버, 아우디, 보쉬, DHL 이런 곳에서도 명상을 도입을 해서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명상이 종교하고는 분리됐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불교적인 명상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명상이 너무 좋으니 이 명상을 대중들에게 좀 알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종교와 좀 떨어뜨려 놓자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인데, 그러다 보니 또 불자들은 이거 불교 아닌데 왜 자꾸 불교라고 하지? 이거 불교 이야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사실 불교에서 왔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움이 좀 생기기도 하죠.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여러 그 협회가 있었는데 가끔씩 보면은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secular mindfulness라는 얘기를 해요. 세속적인 명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You're not exactly indifferent, but you can step back and say, this really has nothing to do with me, so how would I like to respond? Gives you a little space. That's right. That's right. And we may 이거 종교적인 명상 아니잖아. 이거 세속적인 명상이잖아. 그건 되게 가벼운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secular mindfulness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어.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도 좀 논쟁이 있어요.
서로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양방향 다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불교적인 명상과 세속적인 명상에 대한 논쟁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명상이라는 것을 잘 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명상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면은 기업에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행복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그럼 더 명상을 더 많이 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킬까? 라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본주의화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금 뒤에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면서 조금 장점들을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구에서는요, 불교 하면 명상, 그리고 불교와 명상하면 철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요. 명상은 과학적, 대중적이고 실천적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명상은 종교적인 수행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는 대중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참으로 하나의 나를 훈련하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트레이닝으로서 변환되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요 이런 명상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 인식하고 있고 불교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불교와 명상이라는 거는 융합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끝내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y religion is very simple. My religion is kindness. 즉, 내 종교는 단순하다.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친절함이 곧 종교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처님을 말하고 이런 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나에게는 종교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즉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명상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나 자신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까? 타인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칠불통계계라고 하는데요. 재앙막작, 증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남기신 그 뜻으로서 이야기되는 건데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가까이하고 나를 스스로 정화시키고 맑히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교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불교의 본질인 정말 나의 마음을 맑히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나, 명상이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 명상이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서 미국 그 명상이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도 인도에서부터 어떻게 불교가 발전되어 왔는지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에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모습은 달라 보여요.
미국과 유럽에서 종교가 뭔가 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트레이닝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훈련인 것 같기도 하고 운동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맑히는 그런 부분들은 인도에서부터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의 명상,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종교에서 과학으로, 그리고 수행에서 트레이닝으로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불교다, 서구에서의 불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